한도가 95%, 금리가 9.6%.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에요. 대출 모집인한테 가요.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다가구 대출은 대출을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반공제를 안 하려면 이용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뭐 LTV, DTI, DSR 이런 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 원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대출이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내용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대출의 그 성격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기업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이 있고, 두 번째는 가계자금 대출이에요. 우리가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는 거는 대부분 이 가계자금 대출에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 대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틈새로 우회로 받아왔던 건 이 사업자 대출. 정부에서 뭐 DSR, DTI 규제를 해도 이쪽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 이쪽 사업자 대출로 우회해서 다 대출을 받았는데,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이제 사업자 대출로 집 샀는지 확인해본다. 집 샀으면 대출을 환수한다. 이런 내용까지 떴더라고요. 점점 이 틈새를 규제가 메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 아니고서는 가계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예전에는 영끌한다 그러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기금, 기관대출 다 받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정석 코스였어요.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쓰고 갖고 있다고 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그대로 맥시멈으로 대출 한도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게 혹시 내 한도를 방해하지 않나 먼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확인해 보시고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인지 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주거래 은행에 갔는데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 집을 못 사나 봐요. 대부분이 다 이래요. 주거래 은행은 나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에요. 아시겠죠? 나한테 대출과 한도를 가장 많이 주는 은행, 그리고 금리까지 싸게 주는 은행을 대출을 받아서 거기를 앞으로 이용하면 주거래 은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월급 이체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득을 본 적도 없고, 그 은행원들도 뭐 크게 우대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불인이분들이 집 앞에 있는 주거래 은행을 가요. 내 월급을 이체하는 은행.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출은 대출 모집인한테 가야 돼요. 대출 모집인들은 여러 은행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은행에 각각 그 상품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출 의뢰가 들어오면 그분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바로 연계를 해주세요. 내가 일일이 다 은행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면 돼요. 그럼 그분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나?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대신에 그분들은 대출 받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대출 모집인을 끼고 대출을 하게 되면 뭐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뭐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를 가입을 권유를 해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는 그냥 내가 수수료 낸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도나 금리 같은 부분은 절대 달라지진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해주는 그 기관의 등급을 알아야 돼요. 급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땡땡 은행으로 끝나는 곳이죠. 걔네들은 1금융권이에요. 땡땡 농협, 땡땡 축협, 땡땡 수협, 뭐 삼성생명, 현대해상 이런 보험사, 걔네들은 1금융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2금융권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해요. 1.5금융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도 조합이니까 1.5금융권이에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1금융권은 정부의 돈을 많이 끌어다 써요. 정부에서 한마디를 하면 바로 말을 잘 듣는 아주 착실한 모범생 같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탐방농협이랑 농협은행이랑은 아예 달라요. 네이버 지도에 한번 쳐보세요. 농협으로 끝나는 데가 있고 땡땡 농협은행이라고 끝나는 데가 있어요. 농협은행으로 끝나는 데는 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이에요. 은행. 1금융권과 1.5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규제에 조금 타이트하다는 거, 느슨하다는 거, 요 차이가 있고, 1.5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도가 좀 잘 나와요. 예전에는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높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지역 농축협이 더 금리가 잘 나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이. 그러면 궁금한 게 1.5등급에서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걔네도 거의 1금융권에 준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2금융권들이 있어요. 땡땡 저축은행으로 끝나는 곳 있죠. 뭐 웰컴 저축은행, OK 저축은행, 에큐원 저축은행, 이런 곳은 진짜 2금융권이에요. 그래서 한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95%까지 나오더라고요. 에큐원 저축은행 최근에 대출 승인 받았는데 한도가 95%, 그 다음에 금리가 9.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번 2금융권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다시는 1금융권은 못 돌아갈 것 같아서 그냥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2금융권은 정말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신용 등급이 확 내려간대요. 그런데 뭐 영원히 내려간 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그 기록이 남는 게 좀 찜찜해서 받진 않았습니다. 이제 저축은행 밑에 있는 게 대부업체, P2P 업체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찜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무섭잖아요. 조금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조폭들 나오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똑같은데 그냥 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이라 똑같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돈을 빌려서 내가 금리를 내는 거지. 그래서 한도도 많이 나온 대신에 금리도 엄청나게 셉니다. 최근에 피플펀드에서 P2P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는 지역마다 대출 한도를 정해놨더라고요. 뭐 대전은 뭐 7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채이기 때문에 대출 기록이 안 남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 딱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플랫폼 이용료라고 1.9% 정도 되고 금리는 한 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회사 대출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DSR 규제에서도 당연히 잡히지가 않고 한도라든가 이런 게 밖에 봤을 때 조회가 되지 않아요. 금리도 회사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막 2%, 3% 이런 데도 많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으면은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교사이신 분들은 교직원 공제에서 1억,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으면은 이런 게 영끌인 거죠. 이런 게. 그렇다고 금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아직도 3, 4%니까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은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점점 이 금융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텔까지 대출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하나 깨달은 거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나는 1억만 필요해. 나 돈 있어. 굳이 한도 꽉꽉 채워서 3억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나중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일단 3억까지 받고 그 2억이 남잖아요. 2억을 뭐 CMA 통장이나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일단 이자를 받으세요. 1년에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더 낼 수 있는데 그거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전환하는 거예요. 보험료. 내가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해증해주는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년 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런데 통장에 뭐 1억, 2억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매달 이자는 나가고. 일반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좋은 매물,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바로 계약금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내가 매년 대출 이자를 내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대출 환수가 들어온다던가 전세금을 내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리스크가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내가 이자를 내더라도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 다가구 대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다가구 대출은 신탁 대출을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반공제를 합니다. 집 하나당 뭐 대전 같은 경우 2,400만 원 또는 뭐 다른 데는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대출 한도에서 차감을 해요. 다가구가 10가구가 있어. 그러면 2,400만 원씩 빼면은 2억 4천이 벌써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건물을 한 9억 정도에 샀는데 방이 24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반공제가 2천만 원씩이었어요. 그러면은 뭐 LTV 60% 하면 5억 4천이죠. 그리고 반공제 24 곱하기 20 하면 4억 8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는데 신탁 대출에 한해서는 반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신탁 대출은 주택의 명의를 신탁사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공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명의가 신탁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월세 위주로 받으면은 또 계약도 잘 되고요. 상가 호실이 많은 그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탁 대출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뭐 상가 쪽에서는 또 신탁 대출이 또 흔한 편이기 때문에 신탁 대출을 받아서 한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MCI, MCG라는 뭐 보증보험을 통해서 반공제를 빼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걸 대출 받을 때 반공제를 안 하려면 그거를 이용하면 돼요. 요즘은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반공제 금액이 커요. 근데 오피스텔 2억짜리인데 반공제를 뭐 5천만 원 하면은 거의 대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MCI, MCG를 세대당 한 개를 하는 곳도 있고 뭐 인별 한 번만 해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알아보면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대출은 내가 받지 않더라도 대출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어떻게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를 잘 알 수 있어요. 난 전세 안 살 거야 이러더라도 전세 대출 제도를 줄줄이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임차인 맞출 때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내 투자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을 모르면은 팔 하나 자르고 수동기어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힘들어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큰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대출 잘 받는 방법 알아봤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